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리플리의 등장인물인 디키 그린리프의 스타일을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브랜드를 입었느냐보다 어떤 공기를 두르고 있었느냐가 중요했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로고 없이, 과시 없이 자신이 속한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식으로 멋을 만들어냈던 인물로 올드머니 스타일의 대표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할 톰 리플리는 어떨까요? 고급스러운 여름 스타일을 참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셔도 좋겠습니다. 흥미롭게도 톰은 디키와 정반대의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디키가 멋있어 보이려고 옷을 입지 않았다면 톰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의도를 갖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톰 리플리라는 인물을 스타일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만듭니다. 톰은 가난합니다. 적어도 이야기의 초반에는요. 디키처럼 당연하게 주어진 계급이 없고 린넨 셔츠를 아무렇지 않게 걸칠 수 있는 성장 배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찰합니다. 디키가 어떤 셔츠의 단추를 몇 개 풀어두는지, 식사 자리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어떤 색의 옷이 이탈리아 해변과 어울리는지를 눈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게, 점점 더 능숙하게 말이죠. 1999년 안소니 밍겔라 감독의 리플리에서 맷 데이먼이 연기하는 톰 리플리를 보면 이 변화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영화 초반의 톰은 어둡고 무거운 색의 옷을 입고 어딘가 어색하게 몸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옷이 아닌 남의 옷을 빌려 입은 사람처럼 뭔가 어울리지 않죠. 반면 이탈리아에서 디키와 시간을 보내면서부터 그의 옷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는데요. 크림색 셔츠가 등장하고 핏이 여유로워지며 단추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니라 톰이 디키의 삶을 욕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자 그 욕망이 이미 피부 위까지 올라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의 스타일은 디키 그린리프를 죽인 이후부터 정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디키 그린리프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상류층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턱시도부터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까지 그가 입는 모든 옷들은 고급스러움의 상징과도 같아집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톰 리플리의 옷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영화의 또 다른 재미죠. 2024년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앤드류 스콧이 연기하는 톰은 좀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앤드류 스콧의 리플리는 맷 데이먼처럼 열망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타입은 아닙니다. 훨씬 차갑고 훨씬 절제되어 있으며 훨씬 오래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작품 자체도 이전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흑백이죠. 흑백 화면이라는 선택도 이 냉기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 버전의 톰이 디키의 옷을 걸쳤을 때 그건 설렘이 아니라 관찰처럼 보입니다. 옷을 입었다기보다 옷을 분석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어쩌면 앤드류 스콧의 리플리야말로 가장 무서운 모방자라고 할 수 있는 욕망이 절대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맷 데이먼의 톰 리플리와 마찬가지로 앤드류 스콧이 연기한 리플리도 조용히 스타일이 변화해갑니다. 1960년 르네 클레만 감독의 태양은 가득히에서 알랭 들롱이 연기하는 리플리는 또 다릅니다. 알랭 들롱이 맡은 톰 리플리는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이 배역에 잘 안 어울리는 인물인데요.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쓴 원작 소설에서의 톰 리플리가 초반부 비루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디키 그린리프 역할을 맡은 모리스 로네가 유럽적 교양을 자연스럽게 체화한 인물이라면 알랭 들롱의 톰은 그 교양을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흡수해버린 인물입니다. 완벽한 모방이 오히려 원본보다 강렬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 버전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새 영화를 관통하는 톰 리플리 스타일의 본질은 뭘까요? 디키의 스타일이 계급의 아비투스에서 나온다면 톰의 스타일은 그걸 닮으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톰 리플리가 딱 봐도 산티나는 수영복을 입은 장면이나 2024년작 드라마 리플리에서 톰 리플리가 고른 브룩스 브라더스의 보라색 페이즐리 로브를 디키 그린리프가 무시하는 장면이 바로 아비투스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톰 리플리가 점점 더 상류층의 스타일을 흡수해낸다는 점입니다. 근주자적, 즉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든다는 사자성어가 저절로 생각나죠. 처음엔 입어도 어색하던 옷이 디키 그린리프가 죽고 난 뒤부터는 어느 순간 톰 리플리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톰은 디키의 삶을 원했고 결국 범죄까지 저질러가면서 그 삶을 빼앗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입는 옷도 점점 톰의 것이 됩니다. 결국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톰 리플리의 스타일은 디키 그린리프의 스타일 자체가 된다는 건데요. 원작 소설에서도 재능 있는 리플리 씨 이후의 이야기에서 톰 리플리가 보여주는 취향은 디키 그린리프가 가진 고급스러움 그 이상의 것입니다. 프랑스인 아내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톰 리플리가 묘사된 장면을 보면 누가 이 인간이 사람을 죽인 범죄자일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죠. 톰 리플리의 스타일에 대해 생각해보면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스타일을 참고하거나 따라입는 게 어디까지가 모방이고 어디서부터 자기께 될까요? 톰 리플리는 그 질문에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답하는 인물입니다. 모방이 충분히 깊어지면 그건 이미 자신의 것이 된다고 톰 리플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방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디키의 스타일에서 핵심이 과시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었다면 톰의 스타일에서 핵심은 의도가
의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습한 자연스러움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사실 그 뒤에 있는 태도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스타일은 디키 그린리프보다 톰 리플리에 가깝게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누군가를 보고 따라했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나의 취향이 되죠. 톰 리플리를 보면서 불편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장 솔직하게 그리고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니까요. 물론 톰 리플리처럼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따라하면 안 되겠죠.